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운이 나쁜 날이 있습니다. 시련을 겪는 날도 있고요. 노력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고 열심히 준비한 일이 물거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다 보면 빨리 그걸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미국의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의 말을 듣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고통이 멈출 날을 기대하지 말아라. 정작 그런 날이 오면 자신의 숨이 멈춘 날일 것이다. 무엇이든 쉽게 얻는 날은 없을 겁니다. 인생은 배움의 과정이고 실패를 하고 시련을 겪는 날도 고통스럽지만 무언가를 배운 하루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수도권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좀 세게 내린다는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수도권 지역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곳이 참 많습니다.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또 전남 전북 광주 제주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고 하고요. 너무 이제 양극단의 날씨가 보여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파주, 남양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기 광명, 양평, 성남 등을 비롯해서 강원도 철원과 화천, 춘천 지역 등에는 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니까요. 산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각별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고 경제상식 퀴즈 나가는데요. 아마 휴가철에 이걸 많이들 이용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 5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것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보니까요. 1,700여 건이 있는데 역시 여름 휴가철인 이맘때 그 피해가 집중됐다고 하고요. 업체 측이 이걸 운영하는 업체 측이 수리비 등을 과하게 청구했다라는 불만이 거의 74% 가장 많았습니다. 자차 보험, 완전 자차,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자기 부담금이 없다고 홍보해 놓고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면책 한도가 낮거나 아예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비자원은 그 약관을 꼼꼼히 봐야 한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곳 회사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그리고 수리가 필요하면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라고 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내고 차를 빌려 타는 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쉽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뭔지 들어볼까요? 네, 9월부터 도입이 되는 이 필리핀 가사 육아관리사 서비스의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지난달에 조금 낮아졌는데 어떤 연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영현 기자는요? 네, 청년들이 졸업을 해서 첫 취업을 할 때까지 대략 1년 정도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정부가 인구 소멸 지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곳으로 기차로 여행을 하면은 철도 운임이 반값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백상경 기자에게 먼저 갑니다. 이제 필리핀 이모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필리핀 이모님을 이제 어떻게 고용하게 되나요? 네, 고용노동부 그리고 서울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을 이용할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일명 이 필리핀 이모님을 이렇게 고용을 하실 그런 분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명은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돌봄 자격증 소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 능력 평가를 받아서 이게 보면 영어는 유창한 영어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분들이고요. 연령대는 24살에서 38살 사이입니다. 그리고 범죄 이력이나 건강 검진 같은 이런 신원 검증도 다 마쳤고요. 앞으로 한국 문화와 직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9월부터 서울 시내에 있는 가정들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 세대 구성원 가운데 만 12세 이하 아동이나 임신부가 있는 서울 시민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가구나 아동이 어린 가정에 우선 배치가 되는데 모바일 앱 대리주부 그리고 돌봄 플러스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6시간, 8시간 단위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용 기간은 2월 말까지 6개월입니다. 육아 가사 관리사 이게 네. 공식 명칭인가 네. 보네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계속 필리핀 이모 이게 더 이제 명칭은 더 편할 것 네, 같은데. 정식 명칭은 사실 관리사님이고 그렇게 불러드린 게 사실 또 맞고요. 관리사님. 네, 네. 근데 이분들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다. 네.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들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역시 비용 아닙니까? 네, 그래도 비용이죠. 사실은 3,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저시급 9,860원에 4대 보험 가입 비용을 더한 액수인데요. 이게 하루 4시간꼴 비용을 더한 액수인데요. 이게 하루 4시간꼴로 뭐 주 5회, 그러니까 5일을 이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월 119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인 8시간을 이용을 하게 되면 월 208만 원 수준이고요. 근데 이게 기존의 육아 도우미와 좀 비교를 해보면 현재 이 공공 아이돌봄이 종합형 사업에서 이게 사용을 하게 되면 월 131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4시간 꼴을 기준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예, 이게 4시간 꼴로 이 필리핀 이모님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208만 원. 근데 공공 아이돌봄이 종합형은 월 131만 원 정도, 119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119만 원이고 이게 공공 돌봄이가 이 131만 원이니까 10% 정도 저렴한 수준이고요. 민간 가사 관리사를 이용을 했을 때 이때는 월 152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한 20% 저렴한 수준의 이렇게 그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하루 있겠습니다. 4시간 기준으로 공공 서비스 대비 10%, 네. 민간 서비스 대비 20% 저렴하다. 네. 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제 맞벌이 가정에서는 조금 여전히 비싸다라는 불만들이 나옵니다. 뭐 한 30-40% 저렴한 것도 아니고 네, 뭐 반값이나 뭐 이렇게 되면 1-20% 확체감이 면은 되는데. 네. 네. 티가 좀 안 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 8시간 이용 기준으로 여전히 200만 원이 넘어가는 액수거든요. 그래서 가사 서비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이 30대 가구 한 달 소득의 거의 40% 정도를 뭐 결국은 이 돌봄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외국인 가사 관리사는 최저임금에서 예외를 뭐 둬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국적의 이런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한테 최저임금 예외를 둬버리면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국적의 가사관리사들에게 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이분들한테 임금 저임금이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가사 육아 도우미를 쉽게 고용할 수 있는 그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역시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인데 1-2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샵 9730 KBS 콩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는 잘 갖춰져 있느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죠. 네, 감사원이 어제 감사 결과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외국인 인력의 도입과 관련한 약간 사실은 조금 같은 결에 있는 그런 보고입니다. 외국인 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를 했고요. 요약하면 내용이 이 주무부처가 수요 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한 만큼 제때 도입하지 못했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부는 2004년부터 이 제조업 등의 외국 인력을 최대 3년간 도입을 할 수가 있는 이 고용 허가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감사 결과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기초 자료를 막 조정을 하거나 임의로 전망치를 제시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매년 관계부처에서 이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을 취합을 했는데 이걸 또 이 숫자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례로 지난해 보면은 농림어업 분야에서 부족한 인원 통계치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니까 제조업 분야 부족 인원의 임의의 숫자를 그냥 뭐 3%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숫자를 그냥 더해가지고 부족 인원을 임의로 아마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산정하는 뭐 그런 형태의 뭐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22년 이 고용부에서 산정한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산업계의 수요를 연간 2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밑돌았다라고 감사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만큼의 숫자를 충분히 못 데려왔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그래서 재외 동포를 신규 취업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좀 개편하는 방안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도록 지원을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직접 감사원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 인력들을 충분히 데려올 수 있게끔 조금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을 감사원이 지적을 한 거죠.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바로 취직이 되는 사회가 가장 좋을 텐데 그게 또 쉽지만은 않잖아요. 졸업 후에 취직까지 하는 시간 그 사이의 기간이 역대 최장이라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청년층,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까지 이 청년층이 첫 취업에 성공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11.5개월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를 취업 준비를 하는 셈이었는데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게 2004년인데 이후에 역대 가장 긴 기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별로 보면은 첫 일자리를 잡는데 3개월이 걸리지 않은 경우가 아직은 47% 정도로 가장 많긴 한데요. 1년 이상이라는 비율도 30%나 됐습니다. 특히 3년 이상 걸리는 비율이 올해 10%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배경을 살펴봐야죠. 경기가 안 좋아서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취업하는데 오래 걸릴까? 따져볼까요? 네, 최종학교 졸업자 중에서 지난 5월 기준으로 취업하지 않은 사람이 129만 명인데 장기간 미취업 상태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취업자 중에서 특히 5명 중에 1명꼴로는 3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통계청에서는 봤을 때는 진학준비 비율이 높아진 영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처음으로 집계된 진학준비 비율이 있는데 이게 10%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졸자는 대학을 그리고 대졸자는 뭐 로스쿨 같은 대학원을 준비하다가 결국 취업으로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교육부 등에 따르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전해보다 하락했는데요. 같은 기간에 대학 진학률은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작 취업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줄었다고요? 네, 청년층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서 취업시험 준비자 수가 56만 5천 명이었는데 이게 작년보다 7만 명 정도 줄어든 겁니다. 3년째 감소세인데요. 준비 분야를 보면은 또 일반 기업체가 30%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통계 작성 이후로 처음으로 일반직 공무원 준비를 넘어선 건데 일반직 공무원 준비 비율은 지난해 대비해서 6%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무원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통계인데요. 아무래도 뭐 민간 대비해서 보상이 좀 열악하고 또 경직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 선호도 1위 공무원이던 시절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 9시 15분 기준으로 경기도 고양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장명화 님이 경기 북부에 계시다고 문자 주셨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산책로가 잠겼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산책로 쪽으로 안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불 꺼진 새 아파트가 늘었다고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새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도 입주자들이 들어와야 이 불이 켜질 텐데 들어오질 않아서 입주를 못하고 있고 안 들어와서 이제 불이 꺼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서울과 강원, 제주 등의 아파트 입주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런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입주율이 63%를 기록해서 5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올
올 초에 이게 70% 정도였던 전국 입주율이 이 숫자를 한 70% 정도였는데 이게 꾸준히 하강 곡선을 계속 그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입주율은 조사 시점에 이 입주를 맞춰야 할 아파트의 전체 가구 중에서 이미 입주를 했거나 잔금을 납부한 주택의 비중을 말을 하는데요. 입주율이 낮을수록 분양 잔금을 내지 못해서 안 들어와 있는 집이 많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분양 잔금이 입금이 안 돼 있으니까 주택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그 의미를 합니다. 네. 결국은 돈 때문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서울도 마찬가지로 네.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달에 이 서울 입주율이 79.2%였는데요. 이게 전달 대비해서 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네. 좀 꽤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그러니까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인 신생아 특례 대출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 지원을 받는데 네. 이런 정책 대출 가능한 이 한도 금액을 이미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9억이 넘는 아파트가 많아서 이 잔금 대출을 확보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입주율이 떨어진 이유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중에서는 강원권 입주율이 지난달 45%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201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제주의 입주율도 58%, 5년 만에 최저 기록했고요. 그리고 강원권은 이 보면은 이제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신규 분양보다는 기존 주택의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율이 좀 하락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제주권은 인구 그리고 외국인 투자 수요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최근 이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크게 뛰면서 특히나 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입주율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 계약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못 들어오고 있느냐. 네. 근데 입주하지 못한 원인으로 기존 주택의 매각 지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지금 팔고 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팔고 넘어가야 이 잔금을 칠 수 있는 돈이 생기는데 그게 지금 살던 집이 제때 팔리지 않으니까 새로 입주할 곳에 분양 잔금을 내는 게 계속 미뤄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잔금 대출 미확보나 뭐 이런 분양받은 집에서 이 전세 세입자를 사실 뭐 확보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전세금으로 일정 비율을 맞추는. 근데 그런 곳에 이 전세 세입자가 확보되지 않는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앞으로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내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이주하는 것도 좀 쉽지 않잖아요. 마음 먹는 것도. 네.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달에도 입주 체감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달에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78.5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전달보다 6.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최근에 좀 부동산 시장이 서울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은 좀 강세를 보이고 또 지방은 약세를 뭐 보이는 이런 교차하는 좀 혼조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입주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게 조금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또 돈이 잘 돌아야 될 텐데 시행한 회사들 또 네. 건설사들도 자금 상황을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예, 이렇게 입주 잔금들이 계속 안 들어오고 그 약간 돈맥이 막힌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돌지 않게 되면 결국은 부도나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 통계가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도가 난 건설사가 2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9곳이었는데요. 2배 이상 뛴 거고요. 이게 부산이 5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경기, 광주, 경북, 경남에서 각 2곳씩 그리고 서울, 대구, 울산, 강원, 전북, 전남, 제주에서 각 한 곳의 건설사가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폐업을 하는 건설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총 240건이나 나왔는데요. 지난해보다 거의 40% 정도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에 전문 건설사 폐업 신고도 1,088건으로 증가했고요. 하반기에도 신규 공사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고 지방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좀 쌓이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자금 부담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그 필리핀 육아 가사 관리사에 네. 대한 의견을 제가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또 주셨어요. 7624님이
육아, 가사 도우미 쓰는 건 좀 부담이 될 것 같네요. 30% 정도는 더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또 1224님은 가사 도우미를 이용하는 거지 노예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을 시키고 주는 최저임금입니다. 이렇게 또 상반된 또 의견도 주셨고요. 8186님은 외국인을 젊다고 채용하나요? 우리나라 능력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 인력을 활용합시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769님은 다 떠나서 38살이면 살림을 알까요? 45살쯤은 돼야 될 듯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필리핀 가사 육아 관리자분들의 나이가 24세에서 38세 사이 38세 사이입니다. 그렇게 들어온다고. 일단 한번 좀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지켜보죠. 그리고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앞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하면 혜택이 생겨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 그리고 정부 등이 모여서 방안을 짜낸 건데요. 지역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생활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일단 철도 자유 여행 상품 그리고 패키지 여행 상품을 다음 달 1일부터 판매를 하는데요. 기차를 이용해서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상품인데 철도 운임의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고요. 또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은 철도 운임의 40% 할인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총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요 관광지에서 이제 코레일톡을 이용해서 QR 코드로 인증을 받으면 추가 할인을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차 탈 때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까지. 네. 그리고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문체부에서 발급해 주는 건데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할 때 숙박, 관람, 체험 이런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이거 관련해서 시험 사업을 한번 했어요. 근데 네.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운영하는 12개 지역에서도 열차 할인을 혜택을 이제 연계해서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또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의 관광 자원을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하는 방식의 농촌 관광 투어 패스를 추진하는데요.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최대 30%의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식입니다. 또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특산물과 관련된 이제 지원 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 여행할 때 KTX 비용도 뭐 10% 그리고 최대 50%까지도 할인 가능하다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일반적인 KTX 승차 요금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코레일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의 철도 운임을 최소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건의를 한 건데요. 정부에 건의를 했다. 네, 왜 건의를 했냐면은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공공요금의 운임 인상은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한 다음에 관련 고시로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공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건데요.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3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누적으로 24%에 이른 만큼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은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를 제한한 건데요. 코레일 운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 11월에 고속철 기준으로 3.3% 오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코레일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20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영업 손실도 4,400억 원인데요. 코레일에서는 이제 철도 운임이 동결됐던 사이에 철도 운행 관련해서 쓰는 이제 전력 비용도 늘어나면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레일 주장대로 이제 10% 정도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일반석 운임이 현재 59,800원인데 한 66,000원 정도로 오르게 됩니다. 다만 정부 입장이 중요한데요.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가 이달 초에 발표를 했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보면은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경우에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제 최대한 미루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공요금 인상과 달리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만큼 당장 운임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TX 요금 마지막으로 올렸던 게 2011년, 13년이 됐다.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코레일 그리고 국토부, 기재부가 또 논의를 해보겠죠. 그 결과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4161님께서 오늘 전조등을 안 킨 차들이 많네요. 전조등 켜자고 한 말씀 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전조등을 꼭 켜셔야죠. 남부 지역에는 지금 비는 많이 오지는 않고 어디는 엄청 덥다고 하고,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운행하실 때 비 오는 날은, 흐린 날은 전조등을 좀 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로가 안전할 테니까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자동차와 관련된 건데요. 자동차를 빌릴 때 크게 리스와 이것으로 나뉘죠. 이게 항상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이 방식은 차량 소유권이 빌려주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 기간이 끝나면 차를 반납해야 하죠. 대신에 취득세, 자동차 세금이 이거 빌리는 사람한테 나오질 않습니다. 업체 이름으로 또 자동차 보험도 들게 되고요. 반대로 리스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 동안 계약자의 명의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로 차를 빌리면 세금이나 보험료도 본인이 내야 하는 거고요. 리스 말고 다른 방식을 뭐라고 할까요? 이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6624님이 이 차를 인수할 때 꼼꼼히 사진을 잘 찍어둬야 합니다. 제 경험인데요. 나중에 바가지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그것도 이제 풀 HD 화질 좋게 해서 꼼꼼하게 차량 한 바퀴를 쭉 이제 둘러서 지붕까지도, 썬루프까지도, 바퀴까지도, 특히 그 바퀴 휠 있지 않습니까? 휠의 상처난 부분, 요게 또 나중에 쟁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꼼꼼하게 미리미리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라디오도 좋고요. 또 언제 어디서나 요즘에는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죠. 알고리즘으로 내 취향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비슷한 선곡을 계속해서 맞춤으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근데 또 예전만큼 음악을 감상하는 감성, 또 추억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라떼 경제사 시간에는 음악 감상의 변천사를 한번 들어보시죠.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악 많이 들으세요? 저는 네 많이 듣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LP가 유행하더라고요. 네, 특히 네. 젊은 사람들이 LP판을 사서 모으는 게 또 다시 유행한다고 하고요. 또 LP 바도 요새 많이 생기더라고요. LP-바, 네, 음악 근데 뭐 감상바. LP 턴테이블 전성기가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인데 네. 근데 아직도 이제 음악 감상실이 따로 있고 팝업 행사까지도 열릴 정도로 좀 인기가 다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명 가수 한정판 LP판 판매 이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복고 열풍도 있고 또 음악을 소유하려는 심리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양으로 보여요. 어허. 젊은 세대들도 이제 그 옛날 감성을 다시 한번 또 배우고 있는 그런 네. 시대고요. 우리 음악 감상의 그럼 시초도 LP 시대로 거슬러 가나요? 일단 여기서 이제 음악 감상이라는 범위를 좀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공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네. 음악 산업하고 대중음악이 좀 발전하던 때 한정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한 1877년 이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세계에 좀 들어왔다고 보고요. 1877년. 네, 이제 1920년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제 소리 매체가 조금 대중화가 됐고 이제 1948년에 드디어 LP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축음기에 이제 넣는 레코드가 한 면당 5분도 음악이 재생이 안 됐었어요. 이제 LP가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몇십 분에서 몇 시간에 달하는 긴 음악을 녹음된 상태로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LP 등장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랬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LP를 제작하는 것도 많지 않아서 한 장에 기본 몇만 원 하더라고요. 네. 음악인들도 특집처럼 하나씩 내게 되고
또 희귀 음반은 정말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당시에도 이게 LP가 되게 귀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소장 가치라는 측면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좀 이렇게 프리미엄한 매체인 것 같아요. 이제 당시에는 또 이제 축음기처럼 기기가 설치된 공간이 있었어야 이제 LP를 들을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게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의 전유물이거나 아니면 음악다방 같은 대중 공간에서만 좀 감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LP가 유행하던 시기를 보면은 굉장히 좀 세계적인 최신 유행을 빨리 따라가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류가 그만큼 빠르지도 않았는데 LP를 재생할 수 있는 축음기도 상당히 인기여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축음기 도매상들이 1930년대부터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보도가 하나 있는데 1937년에는요 환갑잔치를 맞아서 이제 경기도 시흥군에 사시는 김삼복 씨가 이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네.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축음기를 사서 학교에 기부했다는 게 이제 기사로 나고 그 학교도 이제 이거를 이제 축하 파티 그때 뭐 동네 잔치를 열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축하를 했을 정도로 우리 동네에 축음기 들어왔다. 네네 이제 교양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음악 듣고 공부한다 이런 이제 음악 감상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야, 훌륭한 일 하셨네요. 김삼복 씨. 1937년에 학교에 축음기를 기부했다. 네. 그 시절에 많이 들었던 노래는 뭘까요? 저희 국내에서 사실 LP를 처음으로 생산한 게 1958년인데요. 58년. 네, 이제 막 이제 상업용으로 음악을 막 가수들이 낸 게 아니고 정부가 이제 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관하는 공보실 레코드 제작소에서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공보실 레코드 제작소. 네, 전쟁 직후인데 국내에 레코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문화적으로도 좀 너무 혼란스러워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음악이 좀 팝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약간 좀 풍기가 문란하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입을 해와서 들어야 되는데 달러는 부족하고 일본과는 또 국교를 단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제 국교를 단절을 했어도 민간 교류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밀수 같은 것들은 이제 물 밑에서 지속돼서 도시에서는 정식 수입을 그나마 해올 수 있는 샹송이나 로큰롤 같은 서양 LP가 유행을 하고요. 시골에 가까울수록 일본의 엔카 이제 트로트 LP가 이제 밀수됐기 때문에 신조어 당시 신조어가 있어요. 뽕촌 팝도라고. 네. 뽕촌 팝도요. 시골에서는 트로트 뽕짝이 유행하고 도시에서는 팝 음악이 대세다 이래가지고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야, 근데 그 당시에는 또 LP가 밀수 네. 제품이기도 했었고요. 한규공님이 LP 바늘과 핀이 돌아가면서 규칙적으로 들리는 치치칙하는 노이즈 정말 매력적이죠. 사실 그게 이제는 되게 매력적인 시대가 됐어요. 최희진님 LP 많았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보관을 잘할 걸 그랬어요. 테이프만 있네요라고. 아마 이사하시면서 막 정리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지금 시대에 다시 이제 돌아보면 그때 버리지 말 걸. 아깝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카세트 테이프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실은 음악 감상이 좀 개인화되는 과정인데요. 네. 1964년에 녹음 테이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카세트 테이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기가 1970년대예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차에 카세트 플레이어가 장착된 게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운전하면서 음악 틀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운전할 라디오가 때는. 더 좋긴 합니다. 네. 1975년에 네. 현대자동차 포니가 처음 생산이 되면서 네. 이후 자동차 보급률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거든요. 근데 카세트 테이프는 LP에 비해서 싸고 휴대하기 편리하고 용도가 좀 다양했어요. 그래서 특히 녹음 용도가 좀 있었습니다. 녹음. 네. 녹음하면 빠질 수 없죠. 임수성 님도 라디오 들으면서 공테이프 넣고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녹음시켜서 노래 모음집 만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다들 그런 기억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해보셨어요 혹시? 네. 그 세대이신가요?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그 시절에 생각나는 한번 이름 떠올려 보세요. 워크맨. 맞아요. 마이마이. 이런 거 하나씩 있어야 됐고 허리춤에 차고 다녔습니다. 이것 통해서 또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많이 녹음하기도 했었고요. 저 그 세대는 아닙니다. 이 허리에 좀 차봤어야 되는데. 네.
당시에는 그 공테이프도 그래서 되게 많이 수요가 많았잖아요. 네. 당시 이제 백테이프, 뭐 공테이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만 요령이 있으면 이미 녹음된 내용을 지우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좀 녹음할 수 있었던. 맞아요. 여러 번 네. 녹음할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도 녹음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선곡한 요새는 큐레이션이라고 좀 있어 보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내가 고른 음악 메들리를 쭉 녹음해서 좋아하는 친구한테 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받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받은 좀 마지막 세대일 것 같은데 한 곡 끝날 때마다 좀 음성 편지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음 잘못하면 이제 광고 들어가 있고 옆에서 떠드는 소리 들어가기도 하고. 추억의 시대네요. 추억의 시대. 근데 이게 그냥 혼자 라디오 음악 딱 기다렸다 녹음해서 듣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이걸 당시에는 막 판매까지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LP 때부터 이제 해적판, 이제 뭐 불법 복제, 이제 밀수 이런 것들에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때부터 이제 해적판이라는 용어가 좀 널리 쓰이기 시작합니다. 네. 예전에도 계속 있긴 진짜 있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잘 없던 시절. 네, 그래서 불법 복제 카세트 테이프가 범람하기 시작하고 청계천의 세운상가가 이런 해적판의 좀 성지였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불법 노점에 손수레 테이프 가득 싣고 커다란 스피커로 최신 유행곡 틀어두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고요. 당연히 다 해적판이죠. 사실 이제 정식 상점에서도요 70% 이상은 해적판이었던 기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검열이 너무 심했던 시기여서 음질이 좀 안 좋아도 해적판을 사야 차라리 노래가 잘리지 않고 온전할 때가 많다. 이런 이제 현실이 있어가지고. 금지곡 많던 시절. 네. 물론 이제 엉뚱한 내용이 들거나 아예 불량인 경우도 참 많기는 했습니다. 그죠. 뭐 품질이 좋았던 시절은 또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당시에는 길거리에서 리어커 위에다가 테이프들을 올려놓고 파는 것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길보드 차트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맞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래를 틀어가지고 테이프를 팔려면 노래가 진짜 좀 좋아가지고 걸음을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많이 울려 퍼지는 노래들을 이제 직관적으로 길보드 차트라고 해서 노래 히트 정도를 평가하는 문화도 좀 그게 있었고요. 당대의 최고 히트곡이었고. 네. 그래서 1세대 아이돌 등장하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아예 신문기사에서도 뭐 길보드 차트라는 말을 그냥 쓰고 또 나름 깊이 있게 분석도 하더라고요. 당시 이제 길거리 테이프 일명 길보드 차트를 중심으로 맞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신해철, 신승훈, 김건모 등 이제 뭐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뭐 이런 노래들 가수들 정말 다양한 음악이 흘러나왔던 시절입니다. 특히 90년대가 가장 이제 음악이 다양했던 시절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때 드라마 OST도 길보드 차트 대상이어서 노래의 인기가 또 드라마 성공 바로미터도 되고요. KBS 가요 톱10도 프로그램 꼭지 공식 명칭으로 길보드 차트 이름 사용했더라고요. 당시 진짜 가요 톱10이 최고였는데 5주 연속 1위 막. 근데 그 테이프의 시대도 저물어 갑니다. 네. 콤팩트 디스크가 나왔잖아요. CD. 맞아요. CD가 등장한 거는 1982년인데 필립스하고 일본 소니에서 CD 플레이어를 발명을 해내요.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 전성기는 LP에 비해 좀 짧았죠. 근데 이제 CD의 장점은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거라서 여러 번 재생해도 이제 테이프는 늘어나잖아요. 근데 CD는 음질에 변함이 없습니다. 음질도 진짜 좋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이때 음악을 많이 들어서 지금도 음악 산업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1980년대 말이 되면 CD가 좀 보편적인 음악 감상법이 됐습니다. 이때도 CD 플레이어 굉장히 많이 팔렸고 PC 본체에도 당연하게 이제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면은 그냥 없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CD 플레이어 구하기도 힘들어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도 별로 없고 CD 플레이어 초창기에는 이렇게 툭 치면 음악이 끊겨서 맞아요. 예,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또 하나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근데 그 CD 플레이어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추장스럽다. 너무 크다. 그러면서 또 MP3가 나와서 이걸 또 대체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저 아직도 PC에서 이제 MP3 듣던 위앰프 생각이 납니다. 이 MP3 파일은 이제 용량을 줄여도 음질에 큰 하자가 없게 됐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었고요. 근데 건전지 한 개로 10시간 넘게 음악 들을 수 있다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비싸면 50만 원도 넘어가던 기기였는데 없어서 못 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음악 산업이 좀 커질 준비가 된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드디어 구입하고 소비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1998년에 미국에서 나왔던 PMP가 한 32메가 했었고 2000년대 초반에 출시된 아이리버는 훨씬 용량이 커서 수백 곡도 저장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플에서 아이팟을 출시하면서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디지털 생태계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그 MP3 파일 구하는 게 거의 다 어둠의 경로가 많았어요. 맞아요.
저작권 인식이 별로 없었죠. 네, 당시에 곡 하나 다운받는데 700원에서 1,200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1998년이 택시 요금이 1,000원이던 마지막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기본 요금 지금 4,8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800원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첨단 기술로 음악을 활발하게 듣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기에서 청년기에 있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 나이 때에는 한 곡에 1,000원이 좀 비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 공유 사이트가 되게 많이 생겨났죠. 소리바다 같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이 음악 감상이 지금 뭐 스트리밍이 대세인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스트리밍으로 스트리밍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네. 이제 아직 음원 시장은 좀 생산자하고 중개자가 어떻게 수익을 나눌지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개자하고 소비자 사이의 교통 정리는 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의 이용 행태에 맞춘 이용 서비스가 발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이 생기면서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 시절에 하던 음악 큐레이션은 이제 알고리즘이 대신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CD도 조금 다시 뜨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유하는 경험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 음악에서도 공연과 함께 다시 이제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경험이 음악을 좀 소유하는 감각, 취향을 소유하는 감각 같아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더 애정이 가고 더 깊이 있게 맛볼 수 있기도 하고요. 약간 좀 역사와 유행이 돌고 도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박민웅님, 친정아버지가 금형기술자여서 하루 종일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셨는데요. 집에 오시면 LP로 감상을 하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보내주셨고요. 1319님, 소니 소형 워크맨 일본 갔다 오면 그거 사다가 자식들 줬던 기억 나신다고. 박성춘님은 워크맨은 부의 상징이었다. 곽정은님, 그 감성이 그리워요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이야, 또 추억으로 한번 떠나본 시간이었습니다. 라떼 경제사 OPT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경기도에 호우 관련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전 7시 기준 비탈면 토사 유출 2건, 가로수 전도 및 도로 침수 9건, 주택 일시 침수 2건, 육교 합판 떨어짐 1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와 서울 등의 호우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상 구간을 다니는 일부 전동 열차의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부터 경의중앙선 양정역에서 운길산역 구간에 전동열차 운행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 당시 2.2%보다 0.3%포인트 높은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증권시장의 주요 지수 중 하나인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2% 가까이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마감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85% 오른 4954.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앞서서 그 음악 감상 그 변천사를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추억에 젖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바뀌는 게 많습니다. 최근에 결혼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이 요즘은 또 흔치 않은 시대인데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과연 허례허식은 사라지고 있을지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애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결혼식장 가실 일이 좀 있으세요? 네, 요즘 저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진짜 나이대가 또 네, 그러니까. 네. 요즘 결혼식은 좀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요즘 결혼식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취향 존중 결혼식이다. 이렇게. 취향을 존중해 준다. 네, 이런 결혼식이 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요즘 결혼식이 굉장히 귀한데요. 젊은 세대 예비 부부를 중심으로 결혼식 과정 자체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더 획일화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면 요즘은 각자의 개성과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요즘 결혼식인데요. 사실 요즘 결혼식 자체를 생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급부상하는 취향 존중 결혼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향. 근데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결혼식 하면 웨딩 드레스잖아요. 그렇죠. 화려하고 예쁘고 풍성하고. 네. 신부의 복장이 달라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웨딩드레스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순백색. 그렇죠. 그냥 하얀색도 아니고 순백색. 맞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떠오르시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이런 통념을 깬
블랙 웨딩 드레스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웨딩 드레스가 검은색이에요? 검정색 웨딩 드레스입니다. 흔히 이제 결혼식 치르기 전에 결혼 사진, 이 웨딩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그때는 검은 옷을 입기도 해요. 네네. 이때 검정색을 굉장히 많이 입으시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신혼부부가 야외 웨딩 촬영으로 가장 선호하시는 지역이 제주도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제주도 해변가에 각자의 웨딩 스냅 사진을 찍는 수십 명의 신랑 신부가 전부 다 검정색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 드레스, 검정색 셔츠.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에서 500만 이상의 조회수가 떠오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또 유행이라는 거네요. 네, 이 블랙 드레스를 왜 입나 하고 봤더니 네. 우선 이제 연예인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입으셨고, 그리고 이 블랙 드레스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주 바닷가에서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 별다른 조명 없이도 굉장히 강렬한 감성을 줄 수 있다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본식 드레스, 이 결혼식 당일에 입는 드레스 역시 유색 드레스를 입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마치 디즈니 공주가 된 것처럼 푸른 하늘색이라든지 뭐 노란색, 핑크색, 베이지색, 색깔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렇게 유색 드레스를 고르는 이유를 물어보면 나에게 맞는 색깔을 입고 싶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하얀색 웨딩 드레스가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다 입는 색깔도 좋지만 내가 좀 더 잘 어울리는 색, 흔히 이제 요즘 퍼스널 컬러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드레스를 고르는 것이 또 트렌드가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결혼 드레스는 무조건 흰색이라는 공식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하객들의 옷차림은 어떨까요? 예전엔 다 남자들은 이제 양복 정장 네. 갖춰 입고 갔는데 요즘엔 또 이제 좀 자유로워지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하객 복장은 흔히 흰색을 입고 가지 않는 것이 예절이라고 그쵸,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두운 검정색이나 남색 정장을 많이 입고 가시는데 주인공이 돋보여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온라인상에서는 하객분들께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하는 이런 신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밝은 색을 왜 부탁할까 봤더니 결혼식 사진 전체가 너무 또 칙칙한 것보다는 화사한 게 좋다는 거죠. 같이 이제 단체 사진 찍을 때 어두워 보인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색으로 결혼식에 입고 와달라 하는 이런 일명 드레스 코드를 부여하는 결혼식도 요즘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첩장은 어떻습니까? 종이 청첩장이 이제 기본인데. 네, 맞습니다. 이 청첩장이 사실 환경 오염의 이슈가 있어요. 사용하고 바로 버려진다는 점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재생지를 사용하거나 또 콩기름 잉크로 인쇄한 이런 친환경 청첩장이 많이 늘고 있고요. 특별한 청첩장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것 중에 굉장히 신기했던 것이 씨앗 청첩장입니다. 씨앗이요? 네, 청첩장 안에 씨앗을 동봉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환경에 좀 오염을 끼쳤으니까 이걸로 다시 또 새 생명을 불러일으켜라. 이런 의미로 그 의미를 담아서. 네, 씨앗을 키우는 방법을 같이 동봉해주는 이런 청첩장도 늘고 있고요. 또 바로 버리지 말고 커피 한잔 하세요라는 의미에서 커피 드립백 청첩장.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커피 내려 마실 수 있는. 네, 그래서 일회성으로 소비되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좀 실용적으로 간단한 인사말을 활용해서 드립백으로 청첩장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은하님이 모바일로도 많이 보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모바일로 보내면 또 이 성의 없네 그쵸. 이런 예의 없는 녀석도 이렇게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성향에 맞게 맞춤형으로 청첩장을 또 보내야 될 수도 있겠고요. 네. 한귀봉님이 오늘 쉴 새 없이 긴급 재난 문자 와서 휴대폰이 터질 것 같다고. 오늘 특히 이제 경기, 서울, 인천 지역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요. 또 조심하셔야겠죠. 오늘 특히나 그러라고 이제 긴급 재난 문자가 가는 걸 테고요. 결혼식 당일 본 예식의 풍경은 어떨까요? 그 모습은? 네, 결혼식 당일에 그 결혼식 풍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당사자의 개성을 담은 방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결혼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우리 찾아주신 하객분들의 재미를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결혼식이 너무 진지하거나 무거운 느낌을 풍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경품 추첨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오신 하객분들을 위해서 직접 경품을 준비해서
겸비해서요. 앉은 자리의 번호나 식권 번호로 기준을 해서 경품을 추첨하는 거죠. 그러면 즐거운 분위기로 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후기가 또 많다고 합니다. 진짜 파티를 하는 거네요. 다 같이 그쵸. 즐길 수 있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결혼 비용으로 신혼집 마련까지 평균 2억 9천여만 원이 든다. 그렇죠. 집값을 빼도 결혼식 하는 데만 한 5천만 원 가까이 든다. 이 소식을 전달해 드렸거든요. 이게 사실 진짜 결혼식 비용이 부담입니다. 맞습니다. 요걸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을까요, 요즘에는? 네, 요즘 실용성을 그래서 중시하는 결혼식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결혼식 트렌드는 스마트폰 스냅 사진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결혼식 사진을 찍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흔히 이 결혼 사진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큰 렌즈 갖고 와서 이제 DSLR로 찍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 진짜 사진 작가님들이 붙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결혼식 현장을 부담 없고 생생하게 담아주는 것이 오히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저렴한 가격이 있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요즘은 SNS에 결혼식을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이 스냅 사진 그 DSLR로 찍은 사진은 굉장히 봤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바로 올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스토리나 릴스까지 바로 올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스마트폰 스냅 사진이 또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스냅 사진이라고 해서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앨범 제작에 거의 뭐 몇 달이 걸린다고 해서 맞아요. 거의 결혼식 거의 반년 전에 네. 앨범을 미리 또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 만들어 놓으면 몇 번 보지도 않는데. 그렇죠. 부부 싸움하고 나서는 보나? 예, 여기까지. 앞으로 결혼식의 모습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10년 전에 주례 없는 결혼식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맞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는 주례는 물론이고 신부 대기실에서도 신부 혼자 따로 있지 않고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이 함께 서서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고요. 또 입장할 때도 양가 어머님들께서 이제 화촉점화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는 양가 부모님이 서로 손을 잡고 동시에 입장하는 모습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의미를 담은 거죠. 이처럼 앞으로는 이 결혼이 신랑 신부의 취향을 가득 담은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자신이 중시하는 곳에는 돈을 아낌없이 쓰고요. 아닌 곳에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하면서 취향에 맞게 결혼식을 꾸려나가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사실 그 혼인을 하는 그 모습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2024년 현재의 모습 또 미래 트렌드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미래생활사전이 돌아오는데요. 메디푸드를 살펴봅니다. 음식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